1982년 4월 한 중순 4월 20일쯤으로 기억이 돼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참 죄송합니다만은 4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그 당시에 장길사를 썼던 소설가 황석영 씨가 광주에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5.18 후에 광주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문화패들, 그러니까 무슨 탈춤반이라든지 또는 노래하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또 춤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문화패가 있었어요. 주로 전남대 위주에 있는 패인데 그분들 교류가 많아서 어느 날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 선배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황석영 선생님 좀 만나자고 한다.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뵀었기 때문에 그러자고 이제 황석영 씨 댁에 갔는데 그 집이 어디냐면은 지금은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으로 편입된 그쪽 동네였어요. 우남동 쪽.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황석영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5.18 민주화운동 2주기다. 그 당시 우리는 이제 5.18 항쟁이라고 그랬죠. 5.18 항쟁 2주기인데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2주기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특별히 또 우리가 문화 활동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문화 활동하는 우리가 뭔가 기념되는 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죠.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당시에는 5.18에 5자만 꺼내면 다 잡혀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리고 5.18이라는 말 자체를 누구도 언급하기를 싫어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광주에 있는 분들은요. 큰 트라우마니까. 살아있는 우리들은 살았다는 그런 죄책감, 부채감 때문에 참 힘들었고 또 일반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마치 무슨 죄를 짓는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는데 5.18을 가지고 뭘 한다? 이게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됐었죠. 그런데 사실은 5.18에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인 재주를 가지고 기념할 만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 하나를 뭘 해가지고 이걸 기념으로 2주기 5.18 2주기 기념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20일 두 달 전쯤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시민군 대변인 그 도청에서 끝까지 사수를 하다가 돌아가셨던 사살되셨던 윤상원 열사하고 또 들불약을 주도적으로 했던 박기순 열사 이 두 분이 영혼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혀 몰랐었거든요. 지금 이제 밝혀진 것은 정확하니 2월 20일 날 1982년도 2월 20일 날 지금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두 분이 영혼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윤상원 열사의 묘가 있었으니까 그 묘를 다시 열고 다시 박기순 씨 그 유고를 같이 합장하는 이제 영혼 결혼식의 예를 올려서 두 분이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희들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러면 이 영혼 결혼식을 소재로 해서 문화작품, 예술작품을 만들면 되겠네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아마 황석영 씨가 어느 정도 그걸 좀 예측을 하고 있었던가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이렇게 이제 뮤지컬, 지금으로 말하면 미니 뮤지컬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그 당시는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게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만 무슨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제는 이런 거죠. 두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했었는데 5.18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돼서
거기에 항거하고 싸우다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너무 사랑이 절절해서 죽어서도 다시 영혼으로나마 맺어지는 부부가 됐다. 부부로 맺어졌다. 이런 하나의 이제 큰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 소재는 사실은 이제 흔히 세계적인 뮤지컬에서 흔히 쓰는 소재죠. 항상 세계적인 뮤지컬에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은 뒤 배경으로 나오지만 대부분 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름다운,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슬픈 사랑 얘기가 주류가 되는데 거기에 딱 맞는 이야기죠. 그래 좋다. 그러면 노래극으로 이것을 만들자 해서 그래서 혼풀이라는 그 노래극 30분짜리가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가서 봤더니 황석영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뮤지컬 형식이니까 당연히 음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79년도에 제가 MBC 대학가에 이제 나가서 또 은상을 탔고 또 79년도에 VOC 대학가에서 소나기라는 노래를 가지고 대상을 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79년도에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싱어송라이터, 음악가로서 저를 알고 있었고 사실은 거기에 걸맞게 한 200여 곡을 이미 작곡해 놓고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었던, 그리고 별 일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분명히 그런 싱어송라이터 길을 갔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음악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참 재밌는 것이 거기 많은 문화예술 하신 분들이 모였지만은 음악을 하면은 하룻밤 사이에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딱 노래를 보니까 이렇게 시나리오 형태를 보니까 7곡 정도의 창작곡이 필요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이걸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너무 엄혹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야기가 새 나가면, 이거 한다 이렇게 새 나가면 당연히 전부 다 경찰서에 붙들려 갈 것이고 이런 프로젝트는 아예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니까 완전 비밀, 1박 2일에 다 해치워야 되는 그런 일종의 아주 긴박한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다들 모여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네가 음악 담당이니까 7곡 노래를 집어야 된다. 아주 답답하죠. 어떻게 내가 천재도 아니고 아무리 그런다 7곡을 하룻밤사이 작곡할 수 있느냐. 그런데 참 다행인 게요. 그 당시 제가 만들었던 대부분 노래들은 그 당시에 그 시대 배경, 아픔을 중심으로 한 노래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딱 보니까는 내가 만들었던 노래들의 컨셉하고 대부분 다 맞는 거예요. 가사 한두 개 정도,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 조사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만 조금 바꾸면 큰 가사 변경도 없이 딱딱 맞는 노래들이 이미 6곡 정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참 다행이었죠. 그래서 그날 6곡을 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보고 와 좋다. 그리고 이제 가사를 단어 한두 개 바꾸고 어미, 조사 어미 같은 것도 바꾸고 해서 작곡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됐는데 마지막 한 곡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곡이 뭐냐면 마지막 휘날레 두 남녀가 이제 결국 영혼 결혼식을 통해서 맺어져 가지고 이제 하늘로 떠나면서 이제 그 당시는 기죽어 있는 많은 그 광주의 후배들, 선배들, 어머니들, 아버님들, 부모님들, 비탄에 젖어 있는 광주 시민들이 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맺어서 하늘로 떠나니 이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일어서서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갔던 길을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도와드릴 겁니다 하는 이런 노래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행진곡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이게 행진곡이 돼야만이 힘차게 끝날 수 있으니까요. 이 곡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좀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많은 제작하는 사람들은 황석영 씨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그 음악가가 곡 하나 못 만드냐고. 참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이 묘해요. 제가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천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5.18 동안 있었던 것을 제 스스로 다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음악적인 재능이라 할지라도 이걸 오늘 저녁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또는
그 집중이 생기니까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 4시간에 걸쳐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만들게 됐죠. 그게 니무리안 행진곡 탄생입니다. 그 니무리안 행진곡은 처음에 가사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곡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 당시 뭐 악보도 없으니까요. 그 우리가 그 당시 많이 쓴 스프링 노트라고 있죠. 스프링으로 달려있는 노트를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오선지를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곡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곡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2마디 지금 이제 니무리안 행진곡의 주 테마가 되는 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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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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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마디가 그날 말고 그 즈음에 묘하게 제 입속에서 뭔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니무리안 행진곡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나도 모르게 뭔가 입속에 맴돌고 있는 한 2마디 정도의 그 어떤 모티브가 있었는데 이것이 딱 생각나는 순간 이걸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이 하나가 딱 풀어지니까 그 다음에 풀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단조예요. 근데 이제 음악적으로 알다시피 여러분 행진곡은 대부분 장조로 돼 있고 또 경쾌하고 막 밝고 그리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단조의 행진곡이 없는 것은 아니나 드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단조로 만들어진 행진곡의 특징들, 곡들, 음악들의 특징은 굉장히 장엄해요. 비장해요. 그게 딱 생각이 미치니까 오케이, 단조도 가능하겠다. 단지 여기에 리듬만 조금만 더 강하게 준다면은 비장하고 아주 애절하고 또 장엄한 그런 행진곡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미치니까 일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곡이 니무리안 행진곡 원본 악보죠. 그래서 악보가 나와서 그 악보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기타로 튕겼죠. 이렇게 곡이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보라.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됐다. 이걸로 만들자. 그리고 나서 빨리 가사를 쓰시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또 암담해 하는 거죠. 아니, 가사가 하루아침에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아니, 당신네들은 나한테 곡이 빨리 안 나오냐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가사를 빨리 쓰시라고. 농담삼아 이야기했더니, 황석유 씨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시 작가시니까. 그리고 막 그 서재 같은 데를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사가 별거야 하던데 못 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답답했겠죠. 그러더니 서재 뒤쪽으로 걸어가더니 뭐 이상한 요만한 쪽지 같은 걸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러더니 이제 제 악보 위에다가 가사를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도 이름도 명예도 남김없이. 이게 딱 가사를 다 써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딱 처음 본 순간도 그 속으로 생각을 할 때 이랬죠. 역시 그 대단한 최고 작가들은 저렇게 가사도 잘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백기환 선생의 맷비날이라는 시에서 그 시를 가지고 오셔서 그걸 이렇게 적어 쓰시는 거예요. 시에서 거의 한 대부분 다 이렇게 그대로 옮기시고 또 역시 작가답게 앞뒤를 조금 바꾸시고 또 생략건 생략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시 내용이 그대로 축약된 것이 지금 니무리안 행진곡 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 황석영 선생님께서 직접 창작으로 쓰시진 않으셨지만 또 그분이 아니면 그 시를 찾기도 어려웠었고 또 그 찾은 시를 거기에 집어넣는 그것도 다 그분의 어떤 그 작가적인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곡이 딱 만들어졌잖아요.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연습을 하고 우리 그 당시에 녹음은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시나리오를 읽고 한번 읽어보고 자, 한쪽 매니저가 야 준비됐지? 그러면 노래를 한번 연습해요. 준비됐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카세트 F에 빨간 버튼과 플레이 버튼을 동시에 자 준비 시작하고 꾹 누르면 녹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저는 기타 치고 북하고 장구 치면서 노래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그게 안 틀리면 그대로 통과해요. 왜냐면 그 밤새 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잘못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큰 문제 없으면 그냥 한 번에 녹음 끝.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다음 곡 연습하고 또 다음 곡 다시 빨간 버튼과 플레이 버튼 눌러서 시작!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니문의 행진곡 다 끝내고 녹음을 끝내고 나서 이제 제작진이 둘러 앉아서 한번 들어보자. 니문의 행진곡을. 그래서 처음에 들었어요. 한 10명 정도 쭉 앉아서 이렇게 녹음했던 것을 딱 틀었는데 노래 한 곡 다 듣고 났거든. 한 3분쯤 되는데 들었는데 모두들 얼굴만 딱 쳐다보고는 눈빛만 교환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지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던 뭔가 좀 감동을 먹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감동을 먹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거. 아, 내가 뭐 하나 큰 거 건졌다. 하나 만들었네. 하는 그 생각이 정확하니 한 10초 정도는 서로 말하지 않고 음악이 끝났는데도 서로 눈빛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딱 직감했죠. 아, 노래가 표현이 잘 됐구나. 그리고 이 감동 있게 만드신 분들조차도 느꼈구나. 그랬었어요. 그때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었는데 이제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그러면 한 번 들었으니까 그 당시는 너무 좋다는 생각만 가지고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어보자. 다시 들어봤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첫 번째 녹음한 속에, 개 짖는 소리가 들어있고, 그쪽에, 우남동 쪽에 기차 지나가는 기적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음악만 집중하다 보니 몰랐는데 두 번째 들어보니까 개 짖는 소리가 기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린 난리 났다 했는데 가만히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것은 제 기억은 그래요. 그 개 짖는 소리와 기적 소리가 박자에 탁탁 맞게 탁탁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런 식이죠. 사랑도 명예도 멍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산자여 따르라 기적 소리가 부 이렇게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때 우리가 어떤 느낌 받았냐면 돌아가신 영령들이 이 녹음을 지금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조금 소름이 끼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또 남아있는 에피소드가 있고요. 또 하나 에피소드는 그렇게 하고 저는 제작을 다 마치고 30분짜리 노래 끝 혼풀이 제작을 마치고 저는 이 테이프에 대한 유통 과정에는 저는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유통을 하고 나서 제가 그해 82년 말에 군대를 갔는데 그러니까 83년 이제 3월 첫 주쯤에 휴가를 나와가지고 첫 휴가를 나와서 그 당시에 연대에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신촌을 갔는데 어서 학생들이 신학기니까 3월달이니까 막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데모하면서 막 그 체류탄 냄새가 자욱하면서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어서 많이 들려본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뭐 산자여 따르라고 뭐 빰빰빰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친구가 같이 연대 다니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야, 너 군대 있을 때 지금 최고 히트 데모가 나왔다. 내가 가르쳐 줄까? 니문의 행진곡이라고 하는데 너 한번 들어봐. 뭐 지가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친구야 가만히 있어봐. 이건 내가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야, 너 근데 군대 있을 때 나왔다니까. 그게 네 거야 아니야. 네가 좀 착각하고 있지 마. 근데 분명히 제가 만든 노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차분히 설명을 다 해주고 했더니 그 친구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기억납니다. 그 신촌을 친구하고 같이 이제 그 당시 뭐 막걸리 한 잔씩 먹고 정말로 너무 감격겨워서 같이 이 노래 부르면서 또 막 돌아다녔던 그리고 경찰서 앞에까지 가서 우리 잡아가라 하면서 산자에 따르라 막 했던 그 기억이 몇 살에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만 저 대학교 마치고 대학교를 1984년도 1982년도에 제가 군대를 대학교 4학년을 마쳤거든. 2월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군대 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시점이었죠. 대학 4년을 마치고. 그러니까 한 스물 몇 살? 그럼 몇 살 되나요? 한 두세 살 때. 그쯤 되겠죠? 그때 지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거의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때 그 니문의 행진곡을 만들어 놓고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이제 그 82년도 겨울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풀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역사가 돼서.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날 그렇게 총했던 황석영 씨하고 그때 또 지금은 그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으셨던 그 홍성담 씨라고 아시죠? 그 두 분이 이 테이프를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테이프를 가지고 서로 올라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단체인데 가서 이 테이프를 한번 들려줬더니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걸 복사를 한 거예요. 처음에 2,000개를 복사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대학교에 이제 그 당시 뭐 비밀식으로 다 뿌렸겠죠. 그럼 또 그 2,000개가 또다시 또 뭐 복사가 돼가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백만 개? 아니면 또 수천만 개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 정도로 많이 퍼져가지고 83년 봄에는 전국 대학에서 이 노래가 이렇게 그냥 불길처럼 이렇게 타올랐던 그런 다고 했고 제 자신은 이제 그게 87년도 60학년 때 제가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이제 넥타이 부대였으니까요.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는데 뭐 이 노래가 뭐 엄청 많이 불리는 거예요. 저는 참 그때 제가 불렀다고 이렇게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데모대 이론 넥타이 부대로서 참여하면서 그들과 같이 공유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항상 시청 앞을 지나다니면 굉장히 가슴이 아련히 다가옵니다. 특별히 그 이번에 촛불 우리 집회할 때 그쪽 길을 많이 다니면서 60항쟁의 시절을 생각하고 또 그 당시에 울려 퍼졌던 니무리안 행진곡을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촛불 혁명 때 그때 제일 많이 왔을 때 뭐 120몇만인가 모였다고 할 때 광화문 광장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참여를 했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또 저 하단 위에 올라가서 중앙에 있는 하단에 딱 올라 있는데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니무리안 행진곡이 불리는데요. 그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습니다. 근데 이 광화문 보시면 뭐 엄청나게 한 뭐 10차로, 10차로, 20차로 좀 되는 길하고 높이 있는 고층 빌딩에서 니무리안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데요. 여러분 그 100만 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잘 모르시죠?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니무리안 행진곡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밴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 사회자가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하면은 반주가 딱 끊어지고 그냥 일반 목소리로 니무리안 행진곡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마치 그 아스팔트가 막 갈라지면서 거기서 니무리안 행진곡 가사가 튀어나오면서 연기 같은 것이 쏟아나오면서 막 옆에 있는 빌딩에 부딪혀서 막 헤어리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작곡자로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평생 잊지 못할 저긴 추억이었고 그 느낌에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홍콩에서 불린 니무리안 행진곡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불리고 나서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은 BBC 한국 지사에 가서 영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홍콩 분들이 불렀던 그 니무리안 행진곡 그것을 영상을 틀어주면서 그 다음에 이 홍콩인들이 부르는 니무리안 행진곡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고 저한테 이제 물어봐서 제 인터뷰 중에 하나가 그거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니무리안 행진곡이라는 노래는 그 속에는 자유와 민주를 향한 열망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또 그런 자유와 민주라는 그런 좋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와 민주를 지키고 이겨내기 위한 희생이 들어있다. 많은 사람의 죽음들이 들어있고 피가 들어있다. 아마 그래서 자유와 민주를 외치는 홍콩 시민들도 이 노래에 대한 어떤 의의를 또 의미를 아마 내가 설명한 적은 없고 많은 사람이 설명을 별로 안 했겠지만 그 노래 속에 스며있는 그 정신들을 아마 체감하고 느끼지 않았냐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거 아닌가 싶다고 이야기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홍콩 그런 이번 혁명 사건에 대해 송환법 이렇게 시위에 대해서 많은 협조적인 표현을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광주에 있었던 5.18을 경험한 우리들은 분명히 홍콩에 우리가 어떤 격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런 말을 했죠. 홍콩 시민들이요, 우리는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희생을 당해가면서 싸우고 있는지를 안다. 니무리안 행진곡도 그런 노래다. 그러니 이 니무리안 행진곡을 부르시면서 절대 기죽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인터뷰 다 끝나고 나왔더니 그쪽 분들이 이거 괜찮겠어요? 저기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중국이 있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나왔는데, 지금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저에게 다 보내줬더라고요. 홍콩에서 그걸 방영을 해가지고 광동어로 캔토니스 홍콩말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도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이메일을 알았는지 막 뭐 수천 통이 이렇게 온 것도 있어요. 제가 불행히도 잘 못 읽어가지고 이상했지만 영어로 온 것은 어느 정도 읽었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그렇게 불렸다는 것도 바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를 내가 설명한 적은 없지만 이 노래가 좀 부르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냥 이 노래를 부르면 뭔가 갑자기 좀 느낌이 달라지고 좀 숙연해진 뿐만 아니라 어떤 결의 같은 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있다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 5.18 희생자분들의 어떤 힘들었던 것들이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문화예술적인 어떤 행정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쭉 해왔어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것은 정치 영역에 그대로 놔둬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뭐 교과서를 조금 수정하고 올바르게 기록한다고 해서 애들이 그걸 이해하고 그러지 않는다. 정치나 교육의 영역에서는 5.18은 또다시 언젠가 또다시 희생이 된다. 또 어떤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면은 또 광주 시민들은 폭도가 될 것이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만다. 마치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혁명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를 정치 영역에 놔뒀더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화예술적으로 이게 승화가 됐거든요. 빅토르 위고를 중심으로 해서 문학작품에서 이 프랑스 대혁명을 많이 다뤘고, 그걸 또 중심으로 한 많은 연극과 또 미술로 그려지고 공연, 또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심지어 영화, 또 뮤지컬 이런 것으로 많이 그려지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전 세계인이 인정하고 또 프랑스인들이 자랑하는 그런 대혁명이 됐어요. 5.18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40년이 지났는데요. 프랑스는 심지어는 이런 수백 년의 역사가 지났어야 이 세계적인 대혁명의 역사로 기록되거든요. 5.18도 역사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할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지만 이것을 정치 영역에 맡겨놓으면 점점 시간만 길어져. 왜냐하면 아주 좀 이상한 정권 들었으면 이건 다시 또 이건 폭도들이 했던 것이 옛날처럼 나오는 것이, 그래서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작곡했던 니무리안 행진곡 작곡했던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해서 문화행정일을 시작할 때 니무리안 행진곡 대중화 세계화 사업을 시작했죠. 그 뜻은 뭐냐면 니무리안 행진곡은 5.18 민족항쟁을 상징하니까 니무리안 행진곡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 다시 말하면 클래식 교향곡도 만들고
또 뮤지컬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미디어 아트 예술적인 작품도 만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보내자. 그럼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게 니문의 행진곡 이렇게 예술작품 나왔네. 몇 번 듣다 보면 노래도 흥얼거리고 작품도 보면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의 좋은 역사로 기록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 영역에 나누면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향악을 8곡을 작곡을 이미 했고요. 2년 전부터. 지금은 이미 다 작곡돼가지고 지금은 공연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은 올 9월 달에 광주에서 초연이 될 것이고요. 9월 달에. 네, 그리고 11월 달에 서울에서 한 달을 넘는 시간 동안 홍대 아트센터인가 종로가에 있는 거기서 공연을 할 거예요. 뮤지컬이요. 그래서 거기는 물론 주제곡인 니무리아는 행진곡이 전 뮤지컬 속에 바탕을 깔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5.18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아니로구나.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온다면은 그게 바로 문화예술의 힘이 되고 그게 이제 앞으로 좀 다가올 세대들에게 대해서는 우리의 찬란한 역사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니무리안 행진곡과 5.18은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광주라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런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바로 문화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작품 활동을 통해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언젠가는 참 안방에 앉아서 또는 TV로 또는 뭐 SNS를 통해서 그런 공연을 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5.18이 이랬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면 그게야말로 진정한 교육이고 말하지 않아도 세대와 세대를 흘러서 5.18을 알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해시키고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작곡가로서 니무리아 행진곡 작곡가로서 제가 니무리아 행진곡의 의의가 뭐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항상 세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존찬각 이렇게 합니다. 존찬각에서 존은 존경이에요. 즉 민주화 자유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버렸던 그런 용기 있는 시민들,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존경이 이 니무리아 행진곡의 가장 큰 의미고요. 찬은 찬사, 어찌됐든 간에 니무리아 행진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된 영혼 결혼식을 통한 두 남녀의 사랑, 죽음도 뛰어넘어서 영혼 결혼식으로까지 맺어지는 아름다운 남녀 사랑에 대한 찬사, 그래서 존경과 찬사가 되고 마지막 각오는요, 이게 각자가 각오인데 이 역사는 5.18 같은 역사가 다시는 안 오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리고 안 오게 해야죠. 그런데 꼭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런 일들은 참 불행히도 가끔씩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안 왔으면 좋겠고 세계 어떤 나라도 안 왔으면 좋겠지만 또 언젠가 혹시 올 줄 모르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오더라도 이제는 우리에게 니무리아 행진곡이 있다. 이 노래를 다시 니무리아 행진곡 부르면서 그런 부류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의 각오를 의미한다, 이 노래는. 그래서 니무리아 행진곡의 진정한 의미는 존경과 찬사와 그리고 각오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세 단어를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잊지 않고 계속 이 노래를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한참 이 노래가 문제가 돼서 그 5.18 기념식에서조차 못 부르게 할 때 작곡자로서 느끼는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 하고요. 또 하나는 그 2018년도에 17년도. 17년이었습니까? 네네. 17년 5월 달이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네네, 맞습니다. 일주일 뒤에
기념식 참석하셨어요. 그랬었죠. 네. 그 두 가지 그 두 상황을 좀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말씀해 2009년도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까지인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까지 제 꿈은 뭐였냐면 뮤지컬을 제작을 해서 그 구도청 광주 구도청 앞에 그 광장에서 뮤지컬을 공연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바꿔지더라고 상황이. 그래서 힘들었었고 그 당시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에서 재창에서 합창으로 격화시키고 또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하고 방아타령으로 기념 노래를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아마 세상 사람들 보면 우스운 이게 무슨 그런 거짓말 하냐고 얘기할 정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절망이죠. 이게 뭐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때는 좀 힘을 가졌고 저희들이 좀 자만했었어요. 이제는 이건 끝났다 이제. 니무리안 행진곡은 완전히 민주화됐고 앞으로 영원히 불리리라. 누구도 이건 이게 손 못 댄다. 방해하지 못할 거라 했는데 이게 바로 한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그 당시 너무 힘들었고 정말 이제 다시 또 암흑기가 왔구나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일주일 후에 광주에 오실 때가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오셨을 때 저한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재창을 할 텐데 니문의 행동을 할 텐데 작곡가인 당신이 같이 부르면 어떻겠냐고. 그러시자고. 그래서 그날 이제 아마 광주 5.18 기념식 사상 최고로 많은 광주 시민들이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0,000명이 훨씬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생중계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대통령 손 잡고 니무리안 행진곡을 마음껏 재창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죠 그냥. 그리고 가슴이 막 벅차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각오도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나의 작은 힘도 보태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제 마음속으로 니무리안 행진곡을 주제로 한 대중화 세계화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을 구상했었고요.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할 사람은 우선 시작은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너무 감격적이었고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또 그리고 끝나고 나서 대통령과 같이 또 그 묘역을 순방하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저하고 한 15분 동안 대통령과 같이 걸어 다니면서 그 윤상원과 박기순 열사의 묘에 가서 그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대통령님 이런 윤상원 열사, 박기순 씨 그리고 니무리안 행진곡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걸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거 꼭 하셔야 된다고. 꼭 그렇게 열심히 하시라고.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논란거리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작년만 하더라도 벌써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또 아직도 무슨 5.18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직접 경험했고 이 노래를 직접 작곡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아직도 뭐 북한에서 뭐 600명 뭐 와서 이걸 일으켰다는 둥 또는 니무리안 행진곡의 님이 뭐 김일성이라는 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왜? 심지어는 이 역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잖아요. 저는 분명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흐르면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거예요. 민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비록 300명과 300명의 희생을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옥과 부상을 당했지만 그런 아픔을 딛고서도 자유와 민주를 지키려고 했던 광주 시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라고 분명히 기록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저희 조그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야겠죠. 저는 뭐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무슨 사진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다른 기록은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록은 노래를 듣고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것, 그리고 그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대를 건너뛰어서 계속 연결될 거라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록을 소중히 하고 그 기록을 가슴에 담기 위해서 조그만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겠죠. 노래를 계속 불려지게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뭐 어떻게 목적하신 이야기는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년 이후에 분들 뭐 40년 맞이해서 40주년 뭐 맞이해서 이렇게 이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얘기 뭐 이런 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하신 중에 다 나왔어요. 네, 아마 30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예,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저는 작가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죠. 뭐냐면 어떤 영역에 있던 작가님인데 자기 영역에 맞는 것을 자꾸 기록으로 방금 말씀하신 기록을 남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기록이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게 남아 있거든요. 이제 우리 작가님이 특히 그런 걸 많이 하시니까 누구보다 잘 하시겠지만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기록이 아닌 게 아니고 저는 그거 다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묘한 것은요, 생명력이 있는 기록은요 또 묘하게 연결이 돼서 이어져 나가요. 이제 그래서 작가님들이 위대한 겁니다. 대신 또 힘들죠. 그러니까요. 뭐하러 이 고생을 하나 맨날 그 생각하면서 그래도 작가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 본인들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록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어느 날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이 니물의 행진곡을 요즘 젊은이들이 잘 몰라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를 갔는데 애들이 니물의 행진곡 부르고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배웠다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 들으면서 이걸 더 많이 들리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무서워서 뭐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내가 노력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남기는 것은 바로 이 기록이 조금 연결될 수 있도록 활동을 좀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요즘에 강연도 많이 나가고 어디서든지 니물의 행진곡 노래 부르려면 기타 메고 비록 요즘에 좀 안 됐지만 노래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교향곡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뮤지컬도 만드는 것이고요. 그 작업들을 멈춰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걸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직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술가는 계속 그거 내려놓으면 영혼의 그 뿌리가 조금 저는 예술가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때는 그런 일을 했었고 또 내 마음속에는 일정 부분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할게요. 네. 네. 그렇죠. 오면서 둘이 선생님께서 혹시 기타 같은 거 노래라도 한 구절 불러주는 거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에 저거 한번 불러주시는 거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 왔는데. 그럼 제가 뭐 준비를 네. 못했네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이제 좀 궁금했던 거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선배들과 같이 이제 데모판에서 이제 노래를 그렇죠. 불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작권 좀 내셔야겠네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대학 졸업한 이후에야 처음에 녹음했다고 하는 오리지널. 네, 그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템포가 느리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원래 이런 노래였구나 하면서 감동이 더 크게 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막 투쟁가로 부를 때보다. 작곡자로서 들을 때는 어떠십니까? 예, 이 노래는 원래가요, 처음에는 아주 느리게 나갑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굉장히 느리고 나가다가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휘몰이식으로 막 나중에 막 행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행진 순간에는 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빠르게 이렇게 디자인된 곡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 나기처럼 굉장히 서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구슬프죠. 그리고 그렇지만 서서히 달궈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마지막에는 클라이맥스로 달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것인데
노동계에 가면서 이제 앞부분이 조금 느리니까 많이 생략하고 네, 네. 뒷부분만 많이 불러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처음부터 그냥 네. 빠른 속도로 막 부르니까 그 맛이 조금 안 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노래는 처음에 아주 천천히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된 곡입니다. 뮤지컬에서도 아마 그런 식 표현이 될 겁니다. 존경하시는 음악가분이 계세요? 와, 맞죠. 저는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요, 두 사람을 제 음악의 멘토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국내분으로서는 우리 김민기 선배님, 김민기 씨가 사실은 제가 자작곡 발표를 3회를 했는데, 대학교 때 79년, 80년, 81년 이렇게 3회의 자작곡 발표했는데, 그때에 이제 두 번을 오셔가지고 무대 감독도 해주시면서 민기 형이 저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김민기 형이 이제 이렇게 저한테 마지막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노래 안 한다 더 이상. 네가 앞으로 해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짜 노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 소리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지만 또 사명감 좀 가졌죠. 그래서 노래를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5.18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나니까요.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짓고 이 부른다는 게 정말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요. 노래 부른다는 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죠. 한 곡의 노래는 총과 칼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 그리고 강하다. 그렇게 지금은 생각을 고쳐먹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너무 내가 노래를 한다고 이렇게 기타를 메고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모습이 죽어가는 사람 아무도 하나 도와줄 수 못하니까 곤봉으로 내리치는 그 공수부대의 그 무거운 곤봉을 막아내지 못하니까 기타가 그런 절망감도 가질 때가 있었죠. 지금은 아니다. 한국의 노래는 총 칼보다 몇 배 더 강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외국인 밥 딜런이라는 가수죠. 예. 그분은 지금도 70대 후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밴드를 몰면서 아직도 그 공연을 다니고 있는 영원한 나의 멘토죠. 그리고 참 신기하게 노벨 문학상을 또 타셨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벨 문학상 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냥 뭐 안 줘도 좋다. 뭐 내가 보고 시상식을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모습이 맞아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두 분이 음악적으로는 제가 제일 대중음악적으로 좋아하는 선배들 그분들 영향을 내가 사실 많이 받았고 그분들 흉내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네.